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10강 중국은 미국, 유럽 파트너십을 위협하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국가들의 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조성됐다. 중국의 세계적 흥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을 트럼프가 일축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트럼프는 중국은 나쁘죠. 하지만 유럽연합은 더 나쁘거든요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트럼프 집권 마지막 해에 백악관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며 관계 또한 악화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수용하게 되면서 중국의 흥기가 대서양 사이 국가들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해졌다. 그 대답은 저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주장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과감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1대1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적극적인 다자주의 포럼 참여, 그리고 유엔 및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 고통스러운 2020년이 끝나갈 때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황폐했지만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트럼프의 조치들이 빚은 권력 공백과 세계적인 팬데믹 재유행의 여파로 대서양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악화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준비가 돼 있었다. 중국은 유럽을 직접 상대하며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특히 중부 유럽,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에 집중했는데 그 지역에서 중국은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연합체인 17+1 국가 그룹을 형성해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2020년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유럽을 포함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유대를 추구하는 그의 관점에서 대서양 국가들의 협력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여전히 지도부를 맡고 있던 유럽연합은 중국과 포괄적 투자 협정 CAI를 체결하는 대담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2020년 12월 30일에 종료되는 유럽 이사회에서 순번제 의장국으로서 독일의 6개월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날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앞서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제이크 설리번이 앞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관행들에 대한 공통의 우려에 기반해 먼저 미국과 협의해준다면 환영할 것이다라고 밝힌 요청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선언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에 두 나라의 관계를 극한적 경쟁으로 묘사했다. 메르켈과 마크롱은 한 목소리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해 모든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 가능한 갈등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이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의 줄타기 외교. 유럽연합과 중국의 투자 합의는 미국과 유럽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7년 이상 관련 협상이 진행돼 왔다.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로비를 해왔다. 유럽 지도자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받아왔으며 최종적으로 메르켈이 협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메르켈은 독일 기업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생각도 투자협정에 반영했다. 1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21년 후반에 은퇴한 메르켈은 다른 많은 서구 지도자들과 달리 1979년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 큰 감명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냉전 이후 동독에서 성장한 그녀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혐오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적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유력한 기업 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12번이나 방문했다. 사실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다소 모순적이다. 그녀가 이끌고 있던 독일 정부는 대불황 시기 채무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 더욱 국가 자본주의 위주로 돼 가는 중국 경제와는 더 강력히 관계를 맺은 것이다. 대서양 국가들 사이의 신뢰 문제는 유럽연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한 담론들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에서 2021년에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로 특히 중국에 대한 유럽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과 마크롱은 중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실용적인 도구 상자라고 부른 기획을 관철해 나갔다. 달리 말해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사인을 한다는 것이 곧 2019년 봄에 3자 공동성명에서 밝힌 유럽연합 대중국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 유럽연합은 중국을 협상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이며 체제의 라이벌로 묘사했다. 유럽연합의 현재 정책들은 외국 직접 투자 심사 시스템, 국가 보조금에 대한 행정명령, 5G,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건 문제, 강제 노동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문제, 홍콩 사태,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과 같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 협상가들이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논의한 반면 유럽연합의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인 주제프 보렐은 홍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억압,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처분과 특히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적,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 유럽연합의 깊은 우려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러한 줄타기 외교는 미국이 취한 방식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미국의 대중접근법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다시 강화됐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채택한 것은 옳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올바른 접근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자의 위치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강함은 동맹국과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바쁘다면 중국을 다루는 우리의 힘은 약화된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인도 태평양 3자 동맹 오커스는 애석하게도 대서양 국가들의 지역 협력에 충격을 줬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 해롭다고 여겨졌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대규모 군대를 추진시키고 있으며 일본이나 한국 등 오랜 동맹국을 가진 태평양 강대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본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만 우려를 표한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조달, 국가보조금, 지식재산권,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중국 시장 유럽연합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며 이 둘의 이동거리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냉전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대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생산 및 공급망 확충 문제는 유럽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포함된다. 한편 나토는 너무 친미적이어서 조만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중 공세의 최전선으로 여겨질 판이다. 2020년 유럽연합과 중국은 서로에게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됐는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결과다.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자주 중국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해외 직접 투자액 약 1,400억 달러가 유럽연합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유럽연합에 대한 중국의 누적 투자액 역시 비슷한 수준 약 1,200억 달러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언사가 더 거칠어지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정부 차원보다는 주로 유럽연합 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광폭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급증했던 중국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 대한 의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한 해만 보더라도 프랑스 파리의 경우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었다. 심지어 중국은 유럽연합의 핵심에 긴밀한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헝가리다. 헝가리는 중국의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푸단 대학 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이며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자학원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원하는 싱크탱크를 이미 설립했다. 포스트 팬데믹 환경 속에서 유럽은 그 지도자들에 따르면 중국과 결별할 수 없다.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국의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산업 이전은 대단히 느릴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국-유럽 관계. 미국과 유럽은 특히 나토를 통해 오랜 동맹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경제적 경쟁자였고 수년 동안 무역과 과세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두 진영 간의 문제거리였다. 게다가 유럽인들은 트럼프 재임 기간의 예측 불가능한 4년을 경험하면서 미국에 대해 큰 불신을 가지게 됐다. 인도, 태평양 3자 동맹은 그 불신을 더 키웠다. 미래의 협력을 위해서 양측은 다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2020년 12월 유럽연합의 유럽-미국 관련 의제에서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했다. 지구적 리더십과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기반한 세계적 협력을 위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유럽-미국 의제를 제안한다. 강력한 다자주의적 조치들과 제도들, 공동이익의 추구, 집단적 힘의 활용,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해결책의 추구 등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도 적용 가능하다. 사이버 정보 절취, 국가보조금,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중국의 일탈적 관행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 모두 부정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중국을 보다 덜 신뢰한다. 2020년 후반 유럽과의 포괄적 투자 협정 초안에 서명한 몇 주 후에 중국은 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국가 안보 규칙을 전격 도입했다.
이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2021년 유럽연합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던 시기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책임지고 있던 4명의 중국 관료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유럽연합의 관료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맹렬한 반격을 가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당시의 제재 역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연대한 결과였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위험을 심사하는 쪽에서 미국은 유럽연합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 CFI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 FIRRMA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FIRRMA는 2019년에 국방수권법 NDAA에 통합됐는데 심사 대상 거래 4가지 유형을 구분했다. 이 조항은 핵심 기술의 정의를 확장해 신생기술과 기반기술까지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런 체제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구속력은 없지만 2019년에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시스템을 채택했고 2020년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사이에서의 적용 승인 및 개별 국가 메커니즘과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27개 회원국 중 16개의 국가만이 여기에 응했다. 2020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히 보건, 의료연구, 생명공학 그리고 인프라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업들과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공중보건위기와 이와 연관된 경제적 취약성의 시대에 외국인의 투자 위험 심사에 대해 유럽연합 전체가 강력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더욱 강력한 지침을 발표했다. 국제적 거버넌스, 핵 비확산, 기술 등 미국과 유럽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다. 이런 조치들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의 이슈에서 협력의 쇄신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협력들은 미국, 유럽 국가들의 관계에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은 27개국의 단일체로서 유럽연합의 동조를 필요로 한다. 비록 그들이 회원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유럽연합 중국의 포괄적 투자 협정을 둘러싼 논쟁은 그 지역 정치인들, 특히 그 협정에 투표한 유럽연합 의회의 정치인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변화된 중국관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양한 조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인권 문제,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 이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중국은 이익이나 가치를 놓고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와 급진 좌파부터 시작해서 우파 포퓰리즘, 그리고 최근에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녹색당까지 포함한 유럽의 정치 현장에서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정치 생명을 길게 지속하기를 원하는 유럽 지도자들은 비교적 최근의 유럽 역사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민주주의 가치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중국이라는 비민주적인 초강대국의 세계적인 급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2022년 초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중국이 교묘하게 지지한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10강 중국은 미국, 유럽 파트너십을 위협하는가? 이었습니다.